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석방했습니다. 체포 만료 시간 안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에 대한 두 번째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하는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 제격돌이 예상됩니다. 북한의 SL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와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동하는데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어젯밤 9시까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500명 가까이 늘어난 1,5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6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추운 날씨는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전망과 달리 체포 시한을 앞두고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조사할 게 워낙 많아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미국에서 그제 입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당일 15시간에 이어 이튿날인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1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꽉 채워 오늘 새벽까지 남 변호사 혐의 입증에 주력한 셈인데 결론은 전격 석방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용이 워낙 방대한데 체포 시한 안에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석방을 결정했다면서 계속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이익의 25%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 선정과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의 특혜를 받아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이후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은 완전히 배제됐다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그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결국 검찰이 남 변호사의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인 물증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 변호사 석방으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김만배 씨 구속영장 재청구로 나아가려던 계획이 암초에 부딪힌 겁니다. 이와 함께 김만배 씨에 대한 이미 한 차례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욱 세심하게 칼날을 다듬었지만 남 변호사 석방으로 검찰 수사력에 거듭 물음표가 붙게 됐습니다. 수사팀 입장에선 수사 동력 저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혹을 풀 열쇠를 쥔 남 변호사에 대한 예상치 못한 석방 결정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특별검사 도입론에 더욱 불이 붙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번 의혹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과 천화동인 6호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어제 오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맡았던 정모 변호사와 천화동인 6호 대표 조모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반나절 넘게 조사를 받고 나온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소유주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심사 관여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는 대로 성실하게 소명했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가 참석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을 놓고 1차전을 벌였던 정치권은 오늘 다시 격돌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 지사의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앞선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 정치 공방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오늘은 야당의 한박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야당 의원들 공세에 준비한 대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됐는지 질의가 쏟아졌지만 결정타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벌인 맹탕 국감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의 충분한 해명으로 대장동 의혹의 본질은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란 걸 거듭 확인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바닥을 의혹 제기의 미천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야당의 이런 얼토당토하는 억지 국감에 이재명 지사는 끝까지 충실하게 응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 후보를 감싸는 데만 급급했고 이 후보는 적반하장식 궤변만 늘어났다고 비난했습니다.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국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였습니다. 대장동 공방은 이 후보가 출석하는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이어집니다.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인 만큼 개발 사업 승인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 등을 두고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이 후보의 정면 돌파에 행안위 국감에서 밀린 국민의힘은 서륙을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철벽 방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국감 모두 소득 없이 마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패배나 다름없습니다. 대선 후보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만큼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북한이 어제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네, 한미 북핵 수석 대표와 정보수장이 회동한 가운데 나온 19일 만의 무력 시위였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한경남도 심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북한이 개량형 잠수함을 진수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은 만큼 구형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도 약 60km, 비행거리는 약 590km로 기존 재원과 다른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최근 전람회에서 공개한 신형 SLBM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016년 북한이 SLBM을 쏘아올린 잠수함 조선소가 있는 신포에 최근 관련 동향이 있어 한미 당국은 면밀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습니다. 2010년대 들어 북한은 SLBM 개발에 착수해 2016년 북극성 1형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2019년엔 수중 바지선에서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무력 시위는 8번째로 지난달 30일 신형 반항공 미사일을 발사한 지 19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각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와 정보수장들이 회동해 대북 대화 재개 방안과 종전선언 문제를 협의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를 열어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한반도 상황을 평가한 뒤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화에 북한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대화와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9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의 다소 결의안 위반이자 영내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번 발사가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의 시급함을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우리의 제안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외교적인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바다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보도를 포함한 북한의 최근 발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크 부대변인은 유엔이 북한 지도부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 준수와 함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 재개를 촉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추운 10월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설악산에는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에도 주기적으로 한기가 남하하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올겨울에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설악산 중청봉 일대가 하루 만에 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눈이 점차 강해지며 계절의 시계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뀐 겁니다. 차가운 동풍이 유입되며 동해안에 비가 내렸는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설악산 등 산간에는 올가을 첫눈이 내린 겁니다. 올해 설악산 첫눈은 10월 19일 오전 10시경에 처음으로 관측되었고요. 그 당시 기상은 기온 0.4도씨, 그리고 바람은 초속 0.6m 정도로 부는 상황이었습니다. 올 첫눈은 지난해보다 약 15일 정도 이르게 내린 상태고요. 올 가을 이례적 10월 한파 속에 첫 얼음에 이어 첫눈까지 빨리 기록되자 가을이 실종되고 이대로 겨울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상청은 우선 이번 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다 일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예년 기온을 밑도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초겨울 같은 추위가 자주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니냐가 현재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개 라니냐가 있는 해 겨울이 우리나라가 좀 추운 경향을 많이 보이고요. 또 북극 빙하가 많이 녹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겨울에 추워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커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여드리는 게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발사체 누리호입니다. 총 길이가 47m를 조금 넘고요. 무게는 200톤이나 나갑니다. 이걸 하늘로 띄우고 분리 단계를 거쳐서 고도 700km까지 올려넣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제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부분 준비를 마친 누리호는 오늘 발사대로 옮겨집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로 향할 누리호는 종합조립동안에서 계속 점검을 받아왔습니다. 완성된 형태로 1차 점검은 완료된 상태. 누리호는 무진동 차량, 트랜스포터에 눕혀진 채로 이송 태세를 거쳤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오전 7시 20분, 성인의 걸음걸이 정도의 느린 속도로 조립동을 나와 발사대로 향합니다. 큰 구조물을 수평으로 방향으로 해서 이동하게 되면 실제 수직으로 발사할 때보다 훨씬 더 진동에 대한 요구 조건이 가혹한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아주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연구원들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1단의 75톤급 엔진 클러스터링입니다. 엔진 4개를 마치 한 개처럼 정교하게 제어해야 누리호가 지상에서 이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 추력이 90%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엔진 4개 가운데 한 개라도 점화가 되지 않으면 발사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또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 분리도 관건입니다.
지난 2009년 나로호가 1차 발사에 실패한 것도 폐어능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리호는 발사대에서 최종 점검을 거친 뒤 내일 역사적인 첫발에 나섭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우리가 우주 발사체를 쏘는 게 처음은 아닙니다. 8년 전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환호했던 기억이 있죠. 당시 발사체의 핵심인 1단 엔진 기술은 러시아에 빌려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고민하고 개발한 기술이 누리호에 담겼습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월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체 나로호는 2단으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인 1단 170톤급 엔진을 러시아가 제공해 사실상 절반의 성공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는 21일 발사 예정인 누리호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나로호는 당시에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사체였고요. 이번 누리호는 순수 우리 기술로 독자적인 개발을 이루어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2단으로 구성된 나로호와 달리 3단 구조인 누리호는 크기도 나로호보다 13.7m 커진 47.2m에 달합니다. 로켓을 실을 수 있는 인공위성의 중량도 나로호는 100kg에 불과했지만 누리호는 15배인 1.5톤까지 가능합니다. 또 누리호는 나로호보다 2배 더 높은 고도인 600에서 800km까지 위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리호가 나로호보다 더 무거운 위성을 더 높이 쏠 수 있는 것은 엔진 성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누리호의 핵심인 1단 로켓은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 300톤의 추력을 낼 수 있는데 엔진을 묶는 일명 클러스터링 기술은 해외 선진국 발사체가 이용하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75톤 엔진을 하나 만들어서 4개를 붙이면 300톤 엔진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300톤 엔진을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이걸 붙였다 뗐다함으로써 추력 조절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누리호 발사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발사체를 보유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합니다. 또 누리호 개발에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면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술 역량을 키웠다는 의의도 큽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는 우주 개발 30년 역사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초소형 위성 우리별을 시작으로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그동안 우리는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 독자 기술로 1톤이 넘는 위성을 쏠 수 있는 7번째 나라로 기록됩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처음 쏜 것은 1992년입니다. 영국의 도움을 받아 만든 우리별 1호를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하며 한국은 세계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됐습니다. 실용위성 시대를 연 것은 아리랑으로 불리는 다목적 실용위성. 1999년 미국에서 발사된 아리랑 1호가 6.6m급 흑백 사진을 찍는 수준이었지만 2006년 발사된 2호는 1m급, 2012년의 3호는 0.7m급으로 발전하며 위성사진 수출국으로 도약합니다. 여기에 2008년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임무를 완벽 수행하며 우주인 배출국 명단에도 세계 36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발사체 기술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뎠습니다. 우리 위성이 우주로 가려면 미국과 러시아 등 외국 로켓을 타야만 했습니다. 2002년에 시작된 발사체 개발 사업은 기술 이전 금지라는 악조건을 뚫고 1단 로켓을 러시아가, 2단을 우리가 맡은 나로호를 만들어냅니다. 2013년 1월 세 번째 도전에 성공하며 우주 자립에 다가섭니다. 나로호가 100kg급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면 누리호는 1.5톤짜리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우주 탐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톤이 넘는 실용급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미국, 유럽과 중국, 일본, 인도.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모두 유럽 우주국 ESA의 아리안 로켓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는 독자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한 7개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이후 6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우주발사체 보유국 명단은 그리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높은 문턱을 넘어설 수 있게 할 누리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1,5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1,144명으로 76.2%, 비수도권이 357명으로 23.8%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서 많게는 1,6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북 영주시에서는 최근 이틀 사이에 7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나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아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어서 추가 감염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줄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처 중학교에서 지난 17일에 학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잇따라 감염이 확인돼 대대적인 진단검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해당 중학교에서는 불과 사흘 사이 교사 1명과 학생 4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고등학교에서도 지금까지 학생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초등학교에서도 환자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고 단체 생활을 하고 있어 더욱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학교와 거주지 등에 대한 긴급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또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하면서 주민을 상대로는 진단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발생 학교뿐만 아니라 봉현 풍기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과 동거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10만 명 규모의 영주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초부터 지난주까지의 누적 확진자가 불과 2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틀 사이에만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전에 없는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맞지 않은 확진자가 접종 완료자에 비해서 중증 환자 발생과 사망률이 3배에서 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규 사망자도 대부분 미접종 고령자였는데요. 정부는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가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 환자가 되거나 숨질 가능성이 접종자보다 최대 4배 높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확진자 16만 8천 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보다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악화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3,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증화율은 미접종자가 2.57%에 달했지만 접종 완료자는 0.6%에 불과했습니다. 치명률은 미접종자가 0.41%, 완료자는 0.18%에 그쳤습니다. 백신을 맞았을 때 중증 또는 사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피해 최소화 효과가 분명히 확인된 겁니다. 접종의 효과가 현저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증화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예방접종입니다. 신규 사망자는 21명으로 4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미접종 고령자였습니다. 80대 이상이 11명, 70대가 6명, 60대와 50대가 각각 2명으로 이들 가운데 미접종자가 12명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9명 중 2명은 1차 접종자, 7명은 백신 접종 완료 뒤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였습니다. 접종자가 많아지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모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확진자 중에서 돌파 감염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95% 이상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는 있지만
위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는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달 예정된 단계적 일상 회복이 확진자 규모보다 중증 사망자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비교적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백신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청소년 사이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영국 내 방역 대책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9천여 명입니다. 지난 여름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며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의 80% 가까이가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백신 효과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비교적 일찍 백신 접종을 시작해 시간이 갈수록 백신 효과가 줄어드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부스터샷 도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세컨더리 스쿨 학생의 8%가 코로나19에 전염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에야 12세에서 15세까지의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접종률은 14%에 불과합니다. The problem at the moment for that is that you have a slow rollout of this process in the time when you also have a high case rate in that age range. 상황이 악화하자 과학자들은 영국 정부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 규제를 재도입하고 청소년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hat means not only again for schools, but also for overwhelming the NHS. So I think if you add that into the mix, then the worry is that autumn winter is going to get very, very messy.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청소년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에 속도를 내겠지만 방역 규제를 재도입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지역을 순회하며 본경선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이번엔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맞붙습니다. 이 TK 지역은 국민의힘 당원 비중이 높은 최대 승부처로 당내 경선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박석영 기자가 판세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이준석 후보는 탄핵의 강 건너기를 시도했습니다. TK 연설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품어달라고 정면 돌파를 택한 겁니다. 국가가 통치불능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엄격해진 법리가 문재인 정부와 그 뒤를 따르는 인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그럼에도 예상보다 큰 당원 지지를 받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TK가 정권 교체를 위해 변화의 바람을 받아들였다는 평가입니다. TK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0%가 넘는 몰표를 줬을 정도로 애정이 깊고 국민의힘에 대한 충성도도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저에게 더 큰 길을 열어주신 대구 시민 여러분께 이제 제가 보답해 드릴 차례입니다. 또 수도권 다음으로 당원 수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TK의 민심은 곧 당심으로 통합니다.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TK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것이 막연한 이런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이 정신이 가장 투철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TK가 앞으로 50년 우리 자식들이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산업적 기반을 꼭 5년 내에 마련하겠다. 정말 누가 가장 좋은 후보가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거냐 그것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를 다시 봐주실지 저는 대구 경북의 손에 제가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로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K가 오히려 TK 아닌 사람을 뽑았더니 오히려 더 우리가 여러 가지 명분도 좋고 정말 잘 뽑았다라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잘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제 정치 생명을 다 걸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비교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에 열망이 큰 대구 경북인 만큼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한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작성 주체를 저희라고 표현하면서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고도 말했습니다. 향후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으로 복원한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2개를 공개했습니다. 각각 7분 58초와 9분 39초 동안 나눈 둘 사이 대화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녹취록에서 김 의원은 조 씨에게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한 뒤 자료들을 모아서 드릴 테니까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라고 특정 검찰청을 구체적으로 지목합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며 만약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놓을게요라고 설명합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고발장의 접수 경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김 의원은 정작 자신의 관여 정황은 숨겨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합니다. 이게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 고발장 관련해 저는 쏙 빠져야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라며 검찰 출신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요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두 11쪽에 달하는 녹취록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동어 반복을 제외하고 3차례 등장합니다.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기 전 일부 언론 보도가 엇갈리면서 일각에선 윤석열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녹취록엔 지난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4월 3일 통화 당시엔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동재하고 한동훈하고 통화한 게 아니고 이동재가 한동훈이 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장을 해서 이미 해당 녹취를 확보해 분석해온 공수처는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대로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해 발언 배경과 취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앞서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YTN 취재진은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뒤 김 의원에게 발언 취지를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윤석열 캠프는 선거공작용 거짓 프레임이 또 시작됐다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이를 최초 보도한 MBC를 향해서 통화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해석을 멋대로 달아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다며 녹취록 전문을 보면 윤 후보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이 김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했다면 장시간 통화하면서 그 엇비슷한 얘기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오늘 김 의원과 조 씨의 대화 내용을 분석해 국민께 사실을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2시 서울과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 방식의 파업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본부 조합원들은 서울도심에서 수도권 파업대회를 개최합니다. 수도권 파업대회는 올해 7월 3일 민주노총이 종로에서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한 전국 노동자 대회와 유사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외에도 대전과 전남, 대구 등 13곳에서도 총파업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민노총 집회에 대비해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광장 더플라자 호텔 부근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남북 구간과 설인동 일대부터 구세군 회관까지 동서 구간에 십자 모양으로 차벽이 세워집니다. 스토킹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 강화됩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휴대전화 가게 안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 한참을 쳐다보고 갑자기 휴대전화를 땅에 던지는 등 돌발 행동도 저지릅니다. 30대 중국인 A씨가 가게 여직원을 스토킹하는 모습입니다. 가게 문 앞에서 유리창에서 10분, 15분씩 쭈그리고 앉아서 지속적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문 열고 들어와서 어디 갔냐, 퇴근했냐 이런 것도 물어볼 때도 있고요. 지난해 손님으로 가게를 찾았던 A씨는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스토킹을 시작했고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까지 시도했습니다. 가해 남성 A씨는 피해 여성이 신고하자 현장을 달아났고 경찰의 추적과 설득 끝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처벌 없이 귀가 조처됐습니다. 스토킹은 노상방뇨 같은 경범죄로 취급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만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스토킹만으로도 중범죄로 간주해 체포와 구속, 실형 선고까지 가능해집니다. 새로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에선 상대방 의사에 반해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고 말이나 글 등으로 불안감을 전하는 행위를 모두 스토킹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사용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또 긴급 응급 조치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가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할 우려가 있고 보호 조치가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당사자와 연관이 있는 가족이라든가 지인 역시 그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고요. 스토킹 전담 경찰 요원들의 확보 그리고 스토킹에 관한 사전 교육 이것도 함께 수반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가 해를 입을 가능성을 빈틈없이 차단할 수 있는 보호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어제 올가을 첫눈 소식에 이어 오늘은 다시 때이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3도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서울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출근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5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관령과 경북 봉화는 0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대전 4도, 서울 4.9도, 대구 5.4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기온 15도, 광주와 대구 1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때이른 추위는 휴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이재명 국감 2차전이 오늘 시작됩니다. 초과 이익 환수 건의를 거부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난 국감 발언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인데 여당은 김용판 의원의 허위 돈다발 사진으로 역공을 펼칠 전망입니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업체 직원 계좌를 이용해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회사에 4, 5억 원을 송금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이 공식화하기도 전부터 사업을 준비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 백현동 녹지에 아파트를 짓도록 용도 상향 서류에 결재했다며 또 다른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씨가 5.18을 제외하면 정치를 잘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착순 대출이라니 대출 총량제까지 동원한 강력한 가계비 규제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주담대의 신용대출까지 이중 채무 비중도 역대급입니다. 완판 서울 아파트의 반전, 경쟁률이 치열했던 서울 아파트에서 실제로는 미계약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새 매물도 8% 늘어서 집값 변곡점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어제 한미 종전선언 논의에 맞춰 발사한 SLBM은 사거리가 짧고 고도도 낮아 대남 타격에 특화된 미니 SLBM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신문은 북한이 사거리를 조정해 가까스로 대화를 위한 선을 지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공공병원 55곳 중 52곳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취약계층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불경기로 20대 파산은 1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내일부터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화단 청소, 택배 배달 같은 일을 시키면 과태료 1,0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북한의 SLBM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와 외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핵 문제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500명 가까이 늘어난 1,5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1,6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석방했습니다. 체포 만료 시간 안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에 대한 두 번째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하는데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 제격돌이 예상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동하는데 발사를 앞두고 최종 점검이 이뤄집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5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추운 날씨는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탄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험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이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우리 합참이 북한이 SLBM 추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걸 북한이 확인한 게 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북한의 무력 시위는 8번째로 지난달 30일이죠. 신형 반항공 미사일을 발사한 지 19일 만으로 이번에도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SLBM이죠.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었고요. 824 영웅함 잠수함에서 발사를 해서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의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모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한미 북핵 수석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일 간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 대표는 이번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고 공유하면서 이를 우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빨리 대화에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유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앞으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한미일 협의에서 북한을 규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도 성명 등을 통해 규탄과 함께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ese launches also underscore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diplomacy. Our offer remains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We're also closely consulting with allies in this. In fact, on this.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한미는 마중물로서 종전선언을 유용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문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법적인 부분 등 세부 사항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신뢰 구축 방안의 하나로 적대시 의사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주말 서울에서도 논의와 검토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이 최근 무력 시위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방력 강화를 안팎에 과시하면서 한미 양국에는 제재 완화 같은 선제적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북한은 최근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맞대응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달 15일 남측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날 탄도미사일을 쐈고 지난달 28일 남측이 최신의 잠수함 신체호함 진수한 날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했습니다. 어제 SLBM 추정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 개막 당일에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이틀 앞두고 단행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 등을 통해 한미의 이중 기준 철회를 거듭 요구해온 압박 행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시각이 높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일본이 워싱턴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 서울에서 정보기관장 회의를 갖는 등 대북 공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이 주목됩니다. 북한도 일종의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미국도 행동을 통해서 제재 해제가 될 가능성이 큰데 선조치를 해라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도 대북 제재 문제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We are open to meeting with them without preconditions. Even as we remain open to dialogue, we also have a responsibility to implement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ddressing the DPRK.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천명한 국방과 발성을 내세워 SLBM과 잠수함 등 첨단 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압박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년 베이징 올림픽과 한국 대선을 계기로 국면 전환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같은 불평등 체제 타파를 주장하면서 오늘 총파업을 강행합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차질을 빚게 될까 우려하면서 파업 자제를 거듭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파업이 진행될 경우엔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 체제 타파와 사회 대전환을 이번 총파업의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주택과 교육, 의료 등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애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35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하루에 7명, 연간 2,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돌아가십니다.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 연일 파업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총파업 집회 참가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55만 명으로 서울 도심에서만 3만 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총파업 집회가 대규모 감염 확산으로 이어져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이번 총파업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이번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경찰도 경비 인력 10,000여 명을 투입해 서울 도심 곳곳에 다중 밀폐 차벽을 설치하는 등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역을 무력화하는 편법 쪼개기 집회가 이뤄질 경우 현장을 정밀 체증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파업에 대비해 대민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 급식이나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 간 총력 협조 체제를 지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은 앞서 지난 7월 전국 노동자대회 집회가 금지되자 곳곳에서 게릴라성 집회를 벌였던 터라 이번에도 도심 한가운데 쫓고 쫓기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서 불법 집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양 위원장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취지가 아닌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지자체 고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률적으로 다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5월부터 7월 서울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워낙 다수가 오기 때문에 집결 차단 자체가 어렵지 않겠냐면서 불법 행위가 나오면 원칙대로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청장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조치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전날보다 500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1,5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1,144명으로 76.2%, 비수도권이 357명으로 23.8%입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조금 더 늘어서 많게는 1,6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루 확진자 감소 추세에도 정부는 이달 말까지 현행 방역 대응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추후 집회나 행사 등과 관련한 방역 수칙은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력반장은 관련 질의에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 행사와 집회 쪽에 대해 각종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걸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맞춰 소비 쿠폰을 발행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에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이 이뤄지는데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지원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문화, 예술, 공연, 체육, 농수산물 등 6대 소비 쿠폰 바우처를 1차 백신 접종률 50% 달성 시점인 8월부터 단계적으로 애초 소비 쿠폰 발행 시점은 지난 8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즈음 4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정부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논의에 맞춰 대면 쿠폰 발행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행될 소비 쿠폰은 헬스장이나 태권도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깎아주는 체육 쿠폰과 영화와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 쿠폰 등 모두 5종류입니다. 영화표는 한 장당 6,000원 할인해주고 실내 체육시설은 한 달에 3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식으로 계획이 나와 있었지만 실제 혜택은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는 소비 쿠폰이 이제 영화관이나 전시장, 경기장에 직접 찾아와도 좋다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업계는 이번 소비 쿠폰 사용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활기를 되찾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프로농구를 포함한 모든 프로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11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 쿠폰 역시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잠실 야구장 모습인데요. 빼곡하게 들어찬 건 아니지만 100일 넘게 없던 관중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 보겠습니다. 네, 가까이서 찍은 걸 보면 그래도 꽤 많은 팬들이 직관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응원단은 더 흥이 난 것 같죠. 특히 선수들이 오랜만에 경기할 맛이 났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을 모두 맞고 2주가 지나면 경기장 입장을 허용해주는 이른바 백신 패스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서도 정원의 3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잠실의 경우는 7,5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제는 쌀쌀한 날씨였는데도 1,500명이 넘는 팬들이 달려왔습니다. 각 야구장 게이트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분들이 발급받으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QR코드 확인 등을 통해서 철저히 확인 후에 안전하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지역 가리지 않고 팬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됩니다. K리그는 이번 주말부터 무관중 경기를 끝내기로 했고요. 프로배구와 프로농구 같은 실내 스포츠도 팬들을 맞이합니다. 다만 실내 경기는 실외보다 조금 적은 정원의 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내에 모두 육성 응원이나 음식을 먹는 건 제한된다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여야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하는 두 번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다시 격돌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합니다. 국민의힘은 그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다시 한번 총공세를 벌일 전망입니다. 이에 맞서 이 후보는 이번 의혹의 본질이 국민의힘과 토건 비리 세력의 유착이란 점을 강조하며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이익이 모두 합쳐서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은 고작 1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밝힌 주장인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민간의 특혜를 안겨준 토건 부패 사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주명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성남 주민들에게 토지 91만여 제곱미터를 강제 수용한 뒤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땅을 민간 투자자들에 팔아 넘겼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유상 면적 47만여 제곱미터를 판매한 매가액은 2조 2,243억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땅을 팔아 성남의뜰이 벌어들인 수익은 7,2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지 매각액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이번에 강제 수용해서 만든 이 공공 택지를 팔아서 발생한 이익은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성남의뜰이 아파트를 분양해 얻은 수익은 1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장동 아파트 4,340세대의 분양 원가를 평균 6억 6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실제 분양가 평균 9억 1천만 원과 비교한 금액입니다. 결국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은 땅 매각과 분양 대금을 합쳐 모두 1조 8,211억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을 50%에다 한 주 더 갖고도 배당받은 돈은 전체 이익의 고작 10% 정도인 1,82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서 성남도공의 배당금이 일부 임대주택 용지의 공급가액인 1,822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탓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입니다. 결국 나머지 배당금 1조 6천억여 원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만배 씨와 가족은 1억 7천만 원을 투자해 3,800배인 6,500억 원을 배당받았고 천화동인 4호부터 7호 소유주들은 1억 8천만 원 출자로 2천억 원 넘게 배당받아 1,100배의 수익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런 계산을 근거로 경실련은 대장동 사업이 토지 강제 수용과 인허가권 등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에게 특혜를 안겨준 토건 부패 사업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하고 인허가권으로 논밭 임야를 아파트 등으로 용도 변경해준
토지를 민간에 분양하면서 특정 개인과 민간 업체에게 1조 6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준 게 본질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와 터널 공사 비용 등 기부 체납받은 3,681억 원도 환수이익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를 포함해도 환수이익은 5,503억 원, 환수율은 25%로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우리 현대사의 비극으로 불리는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뒤 처음으로 합동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여순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동백이 개봉하고 기념관도 개관하는 등 추모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73년 전 10월 여수와 순천에서 허망하게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그들의 넋을 달래는 춤사위가 펼쳐집니다. 동백꽃이 그려진 연 108개는 화해와 치유의 뜻이 담겼습니다. 10시 정각이 되자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사이렌이 전남 여수와 순천 전역에 울려 퍼집니다. 해방된 뒤 어수선한 국내 정세에서 벌어진 여수 순천 사건이 벌어진 지 꼬박 73년. 강산이 바뀔 만한 세월도 여러 번 지났지만 서럽게 살아온 과거는 고스란히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찰계 순사가 학교 교실에 찾아와 할아버지 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고 창피했던 어린 아버지는 그 뒤로 학교를 가지 못하니 동생인 고모마저 배움의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뒤 처음으로 열린 여순 사건 합동 위령제와 추념식. 엄숙한 분위기 속에 헌화와 분향을 하면서 진상을 가릴 것을 약속합니다. 하루빨리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 속에 70여 년을 보낸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무엇보다 빠른 명예 회복을 이뤄낼 것을 약속합니다. 또 내년에 이제 그 명예회복위원회가 가동이 되면은 신고 또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 기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할 것입니다. 여수 오동도에는 기념관이 문을 열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순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동백이 개봉하고 한 뿔이나 다름없는 제주 4.3과 여순 사건을 주제로 전남과 제주교육청이 교류하는 등 추모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중증 뇌병변을 앓고 있는 한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 비용 지원을 거부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개 변론까지 열었는데요. 거동이 더 불편한 중증 장애인에게 오히려 휠체어 비용 지원이 안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 전동 휠체어 행렬이 등장했습니다. 전동 휠체어와 수동 휠체어의 차이점과 특징을 자세히 보기 위해 실물을 가져온 겁니다. 일선 법원으론 이례적으로 공개 변론을 연 재판부는 실제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사용법과 무게, 가격 등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만약에 속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올려야 되나요? 또 간단한 앞에 버튼이 중증 뇌병변과 지체장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장애인에게 구매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현행법에 근거해 서울 강서구청에 전동 휠체어 비용 지원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처음엔 인지능력 검사 기준을 못 넘어서였는데 기준 점수를 넘겨왔더니 이번엔 정신과 의사 진단서를 받아오라며 또 거절당했습니다. 안전이 우려되니 혼자서도 전동 휠체어를 잘 조작할 수 있는지 입증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전동 휠체어를 타는데 무리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이미 받았고 관련 법에서 요구한 기준도 충족했다며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냈고 전문가 의견 등을 듣기 위한 공개 변론이 열린 겁니다. A씨 측은 왜 전동 휠체어가 필요한지, 강서구의 처분이 왜 부당한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A씨를 오랜 기간 봐온 보호시설 종사자는 전동 휠체어가 A씨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고 전동 휠체어가 있어야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기도 유리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장애법 전문가이자 30여 년 휠체어를 이용해온 이재근 변호사도 A씨 측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객관적 근거도 없이 위험할 것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서구청 측은 이날 재판에서 별다른 반박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A씨 측은 휠체어가 장애인들에게 팔다리와 다름없지만 관련 법령이 미흡해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하지 않아서 휠체어를 자체를 교부받지 못하고 이제 급여 형식으로 200여만 원 상당을 현재 지금 교부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3일로 잡혔는데 안전을 내세운 강서구청과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 A씨 사이에서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생필품의 기름값까지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탓에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서민들의 지갑이 더 얇아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물건을 집어 올리지만 쉽사리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고삐 풀린 물가에 서민들 지갑이 더 얇아졌기 때문입니다. 구경하면 자꾸 사고 싶지. 그걸 감안하고 적어갖고 와갖고 사갖고 그냥 빨리 가는 거예요. 실제 장바구니 물가가 어떤지 저도 생필품을 좀 사봤습니다. 물건을 몇 개 담은 것 같지도 않은데 영수증에 7만 원 넘는 가격이 찍혔습니다. 품목별로 볼까요? 라면, 두부, 식용유 같은 제품의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특히 우리 식탁에서 잘 빠지지 않는 계란의 경우 지난해보다 무려 70% 넘게 뛰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결과인데 올해 3분기 생활필수품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나 올랐습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값도 평균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난방비 수요까지 겹치게 되면 기름값이 언제 꺾일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안에 묶어두겠다는 정부 목표와 달리 당장 이번 달 물가가 3% 넘게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체 소득이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생필품 비중이 서민들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거고요.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수요는 늘고 공급이 달리는 현상이 심화할 경우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서민들의 삶이 더 고단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 근로자 10명 가운데 3명은 월급으로 200만 원도 채 받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 2,064만 7천 명 가운데 월 평균 임금이 100만 원 미만은 205만 6천 명, 100만 원보다 많고 2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409만 7천 명이었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10명 중 3명 꼴인 615만 3천 명은 월급이 200만 원에 못 미친 셈입니다. 하나은행이 시중 주요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를 동시에 중단합니다. 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중단되며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 잔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판매는 유지합니다. 또 비대면 대출 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는 어제 저녁부터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상위 10% 부자들이 전체 주식의 90% 가까이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미국 전체 주식의 89%는 상위 10%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조사했는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식은 가치액이 1년여 만에 43%가 불어난 반면 하위 90%의 주식은 3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상위 1% 부자들로 좁혀보면 미국의 빈부격차는 더 뚜렷해집니다.
상위 1%의 총 자산은 미국 전체 자산의 32%를 차지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CNBC 방송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최신 정보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코로나19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19 사태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이른바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Big corporations and super wealthy have to start paying their fair share of taxes. It's long overdue. I'm not out to punish anyone. I'm a capitalist. 미국 포브스지도 올해 미국의 400대 부자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총 자산이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부는 줄어들어 자산이 늘어난 만큼 부자들의 관대함은 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가가 상승하면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브라질 주민들이 쓰레기 트럭에 매달려 버려진 식료품을 뒤지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북동부 포르탈레자의 부유층 거주지인 바이우 코코에서 촬영된 30초짜리 영상에는 주민 여러 명이 쓰레기 트럭에서 찾은 식료품을 가방에 넣고 서로 밀치며 경쟁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영상을 찍은 택시 운전사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슬픈 장면이라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비롯한 전국을 덮친 지진으로 집을 잃은 주민들은 지난 4년 동안 체육관에서 이재민으로 살았습니다. 한때 많게는 1,000명 넘는 피해자들이 대피 생활을 해온 흥해체육관 임시대피소가 이제야 정리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분홍색 텐트.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체온과 사생활을 지켜준 소중한 보호막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나서 텐트를 접고 이부자리나 바닥 매트까지 정리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 가까이 지진 피해 주민들의 보금자리였던 이곳 체육관이 순식간에 원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 힘겹게 체육관 삶을 이어온 이재민은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나는요, 대피소 여기만 들어오면은 눈물 나고 답답하고 우라 터지고. 피해 주민이 최대 1,180명까지 생활했던 임시대피소에 끝까지 남았던 주민은 10여 명. 부서지고 갈라진 아파트에 살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체육관에 남았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고 싶지만 재난안전법 기준으로는 제대로 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해 체육관 밖에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체육관에 내려오니까 지금 옆방에 있어요. 물이 한가해 됐다. 이 바람이 치면은 태풍 보고 바람이 치면은 체가 다 돌아본다니까. 피해 주민들이 물러서게 된 건 총리실 산하 지진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가 다시 한번 심층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심의위가 지진특별법 기준에 따라 수리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피해 구제 지원금 대상이 됐습니다. 이 피해 입은 주거지가 새롭게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이 거주지를 찾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대피소 생활은 4년여 만에 끝났지만 아직 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주민과 협의를 지속하며 재건축 등 방안을 찾아 나갈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리딩 문자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문자로 투자자를 모으고 가짜 투자 사이트를 통해서 돈만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두 남성이 은행 인출기에서 돈을 뽑습니다. 대포 통장에 들어온 투자금을 빼내는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투자자들이 보낸 돈을 찾아 해외 총책에게 보낸 전달책. 국내 인출 조직 39살 A씨 등 13명이 구속됐고 통장을 빌려준 23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피해자 66명에게 160억 원을 받아 해외 총책에 전달했고 수수료로 4억 원을 챙겼습니다. 국내 인출책들을 통해서 현금 인출을 통해 가지고
그 상선에게 현금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운영 총체에게 전달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이 돈을 보낸 총책은 가짜 해외 투자 사이트를 만들고 고수익을 미끼로 전화나 SNS 메시지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가짜 사이트에서 정상 운용하는 것처럼 속여 많게는 1000%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잔액을 표시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투자된 돈은 10원도 없었고 고스란히 인출해 챙긴 겁니다. 심지어 수익금을 돌려받으려는 투자자들에게 해외 송금 비용 등 갖은 이유를 대며 수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많이 본 것 같다. 그때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다. 이익이 발생을 해서 출금을 하려고 그랬더니 출금이 안 되는 거죠.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죄를 수사하는 한편 해외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때이른 가을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지도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는 현재 기온이 5도선을 밑돌고 있고요. 일부 산간 지역은 영하권까지 떨어졌는데요. 현재 설악산의 기온이 영하 4.4도, 서울은 4.8도, 대전은 3.8도 등으로 11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만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5도, 대전과 광주, 대구 모두 17도로 예년보다 4에서 5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낮 동안 안개가 걷히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주 후반까지 때이른 추위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서쪽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 섬 화산이 폭발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용암 분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채 가까운 건물이 파괴됐고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굉음과 함께 붉은 용암 더미가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스페인령 라팔마섬 화산 폭발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용암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50여 헥타르가 용암에 덮였는데 이곳의 주요 산업인 바나나 농장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 2,000채에 가까운 건물이 파괴되고 60km의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7,000명의 이재민은 기약 없는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l volcán se debía parar ahora mismo, por parte mía, pero lo que hay que saber es de cuándo se para, porque no lo sabemos nadie. Ese es el problema. 상당수가 캠핑카나 작은 이동식 주택에서 버티고 있는데 앞날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Y el futuro es, pues, sacar lo que tenemos ahora. Limpiar desde que esto se termine y volver a la vida de antes, aunque sea más difícil. 스페인 정부는 복구 작업을 위해 수백만 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산학자들은 이번 분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50년 전인 1971년 이 화산이 폭발했을 당시에는 3주 동안 용암 분출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추가 폭발 우려와 함께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의 핫 키워드입니다. 어제 수도권 야구장엔 야구 팬들의 설렌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무관중으로 진행한 지 석 달 만에 야구장 관중 입장이 허용됐는데요. 오늘 첫 키워드는 야구 백신 패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지침 조정안을 새로 발표하면서 수도권에서도 스포츠 경기 관람이 가능해졌죠. 어제 키움 히어로즈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잠실구장엔 오랜만에 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 좌석의 30%만 입장이 허용됐는데요. 발열 체크를 하고 백신 2차 접종을 한 뒤 2주가 지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야구장뿐 아니라 다른 실내 종목들도 관중 입장이 시작됩니다. 수도권에서 열리는 프로배구와 농구 경기는 전체 20%까지 입장이 가능한데요. 물론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스포츠를 관람하게 돼 다행이다. 또 수도권 관중 입장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하기도 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제한이 풀리면 좋겠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사생활 논란 의혹에 휩싸인 한 배우가 연일 검색어에 올라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김선호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배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배우가 전 여자친구에게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낙태를 종용했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겁니다. 이 글에서는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사자가 김선호라는 추측글이 나왔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소속사는 논란이 불거진 사흘째 되던 날 뒤늦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빠른 입장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고계에는 이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김선호가 찍은 광고를 줄줄이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 김선호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과 영화계에서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여서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서 약 130억 원에 달하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 사람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당근마켓 재벌입니다. 당근마켓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인근 지역의 거주자끼리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인데요. 보통 적은 금액으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에서 고가의 중고품을 내놓는 판매자가 등장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글을 보면 수천만 원에서 1억이 훌쩍 넘는 명품 시계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또 블루 사파이어, 천연 에메랄드 같은 고가의 보석이나 액세서리, 가방이 판매 목록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이 판매자가 올린 중고 물품의 가격은 약 130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렇게 고액의 물건만 올리자 누리꾼들의 관심은 커졌습니다. 구하기도 힘든 물건들 직접 사지는 못해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재벌 사모님이 재미로 용돈벌이 하는 건 아닐까라며 판매자를 궁금해하기도 했고요. 또 중고품이라 고액이어도 세금을 안 내는데 혹시 탈세하는 것 아니냐며 개인이 중고 거래를 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20대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남성이 여직원을 살해한 이유는 노출 방송을 거부해서였습니다. 이 BJ로 활동하고 있는 40대 남성 오 씨는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 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지난해 3월 20대 여직원 A 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을 하게 수익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거부했고 이에 격분한 오 씨는 출근한 A 씨를 위협해 1,0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오 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A 씨를 잔혹하게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범행 직후 오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실패했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오 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1심에선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A 씨가 자수한 점을 고려해 30년형으로 감경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소식에 계획적으로 돈도 뺏고 사람을 죽였는데 30년형으로 감경한 게 말이 되냐? 애꿎은 피해자만 생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분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핫키워드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밝힌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10시 17분쯤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고 또 북한이 잠수함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하루 만에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국방과학원이 5년 전 첫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을 발사했던 824 영웅함에서 신형 SLBM 발사를 성공시켰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진화된 기술들이 도입된 신형 SLBM은 국방기술 고도화와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식 확인한 이 신형 SLBM은 북한이 지난 11일 국방전람회에서 공개한 미니 SLBM으로 관측됩니다.
국방은 군수공업부장과 국방과학원 지도 간부들이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명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아서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대화와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9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다수 결의안 위반이자 영내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발사가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우리의 제안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의 논평 요청에 바다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는 보도를 포함한 북한의 최근 발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크 부대변인은 유엔이 북한 지도부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 준수와 함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 재개를 촉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전망과 달리 체포 시한을 앞두고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조사할 게 워낙 많아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미국에서 그제 입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당일 15시간에 이어 이튿날인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1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꽉 채워 오늘 새벽까지 남 변호사 혐의 입증에 주력한 셈인데 결론은 전격 석방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용이 워낙 방대한데 체포 시한 안에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석방을 결정했다면서 계속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이익의 25%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 선정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특혜를 받아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이후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은 완전히 배제됐다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그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결국 검찰이 남 변호사의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인 물증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 변호사 석방으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김만배 씨 구속영장 재청구로 나아가려던 계획이 암초에 부딪힌 겁니다. 이와 함께 김만배 씨에 대한 이미 한 차례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욱 세심하게 칼날을 다듬었지만 남 변호사 석방으로 검찰 수사력에 거듭 물음표가 붙게 됐습니다. 수사팀 입장에선 수사 동력 저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혹을 풀 열쇠를 쥔 남 변호사에 대한 예상치 못한 석방 결정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특별검사 도입론에 더욱 불이 붙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법원이 배임과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이 적법하다고 다시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어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신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비공개로 출석해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속적부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을 돌아가게 해서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게 하고 그 대가로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2초, 1초, 발사. 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종 조립을 마친 누리호는 잠시 뒤 조립동을 나와서 무진동 차량에 실려 발사대로 향할 예정인데요. 나로 우주센터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잠시 뒤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동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누리호는 엔진 등 주요 부품의 최종 조립을 마쳤습니다. 이제 잠시 뒤 눕혀진 상태로 조립동을 나와서 발사대까지 이동할 예정인데요. 이동 중에 일어나는 작은 충격을 막기 위해서 무진동 차량 트랜스포터가 동원됐습니다. 또 1.8km를 1시간 10분에 걸쳐서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것과 비슷한 빠르기로 이동합니다. 군과 경찰도 누리호 이동 과정을 철저히 호위할 예정입니다. 아침 8시 반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발사대에 우뚝 서게 됩니다. 이후로는 길게 뻗은 녹색 타워 4개가 누리호 옆에 연결되는데요. 탯줄이라는 뜻의 이 엄빌리카를 통해 공기와 전원, 추진제와 산화제를 충전합니다. 이후엔 내일 오후 발사 전까지 전기와 압력, 내부 온도 등을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기술로 만드는 첫 발사체인 만큼 의미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누리호는 우리 기술로 만드는 첫 우주 발사체인데요. 지난 2013년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했지만 핵심 부품인 엔진 등 기술을 러시아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75톤 액체 엔진을 비롯해 발사대까지 누리호 발사 전 과정을 우리 손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의 목적은 1톤 이상 실용급 위성을 대기권 600km에서 800km 사이에 올려놓는 겁니다. 만약 발사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등에 이어 독자적으로 발사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되는데요. 현재 발사 예정 시각은 내일 오후 4시입니다. 목표 고도에 도달했는지, 궤도에 올라가는 투입 속도가 정상인지 등이 성공 여부의 관건인데요. 누리호는 16분 동안의 우주 여정 끝에 인공위성 모사체를 700km 궤도에 올려놓게 됩니다. 발사와 임무의 성공 여부는 이로부터 30분 후에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청와대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서 고난이도 기술을 독자 개발해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과 함께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누리호 발사에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함께 개발에 참여해 국내 우주 산업을 육성하는 기회가 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후속 발사체 성능의 고도화를 통해서 2030년에는 달 착륙선 자력 발사와 같은 도전적인 우주 탐사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우주 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의 생태계를 지원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확진자는 전날보다 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모두 1,5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1,144명으로 76.2%, 비수도권이 357명으로 23.8%입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조금 더 늘어서 많게는 1,6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확진자가 접종 완료자에 비해서 중증 환자 발생과 사망률이 서너 배 높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신규 사망자도 대부분 미접종 고령자였는데요. 정부는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가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 환자가 되거나 숨질 가능성이 접종자보다 최대 4배 높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확진자 16만 8천 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보다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악화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3,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증화율은 미접종자가 2.57%에 달했지만 접종 완료자는 0.6%에 불과했습니다. 치명률은 미접종자가 0.41%, 완료자는 0.18%에 그쳤습니다. 백신을 맞았을 때 중증 또는 사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피해 최소화 효과가 분명히 확인된 겁니다. 접종의 효과가 현저하게 좀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증화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수단은 예방접종입니다. 신규 사망자는 21명으로 4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미접종 고령자였습니다. 80대 이상이 11명, 70대가 6명, 60대와 50대가 각각 2명으로 이들 가운데 미접종자가 12명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9명 중 2명은 1차 접종자, 7명은 백신 접종 완료 뒤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였습니다. 접종자가 많아지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모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확진자 중에서 돌파 감염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95% 이상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는 있지만 위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는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달 예정된 단계적 일상 회복이 확진자 규모보다 중증 사망자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항공사들이 기대에 부푼 모습입니다. 네, 한동안 중단됐던 여행 노선 운항 재개에 나선 분위기인데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는 지난 8월 사이판에 이어서 다음 달부터는 싱가포르와의 트래블 버블 제도를 시행합니다. 백신 접종을 마쳤으면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건데요. 최근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연말쯤엔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항공사는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하와이 노선 재개를 추진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괌 노선을 조만간 다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코로나19의 직격탄에 맞았던 곳은 다름 아닌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대형 항공사는 화물 쪽에 집중하는 방안이 있지만 저비용 항공사는 대안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비용 항공사들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티웨이 항공 등은 기존 노선을 다시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제주항공은 인천과 태국 치앙마이를 오가는 노선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골프 관광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하는 두 번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다시 격돌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합니다. 국민의힘은 그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두고 다시 한번 총공세를 벌일 전망입니다. 이에 맞서 이 후보는 이번 의혹의 본질이 국민의힘과 토건비리 세력의 유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만에 다시 아침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3도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니까요.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0.7도, 대전 3.7도, 대구는 5.1도 등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기온이 15도, 광주와 대구 17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때이른 추위는 휴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이재명 국감 2차전이 오늘 시작됩니다. 초과 이익 환수 건의를 거부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난 국감 발언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인데 여당은 김용판 의원의 허위 돈다발 사진으로 역공을 펼칠 전망입니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업체 직원 계좌를 이용해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회사에 4, 5억 원을 송금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이 공식화하기도 전부터 사업을 준비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 백현동 녹지에 아파트를 짓도록 용도 상향 서류에 결재했다며 또 다른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씨가 5.18을 제외하면 정치를 잘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착순 대출이라니 대출 총량제까지 동원한 강력한 가계비 규제가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주담대의 신용대출까지 이중 채무 비중도 역대급입니다. 완판 서울 아파트의 반전, 경쟁률이 치열했던 서울 아파트에서 실제로는 미계약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새 매물도 8% 늘어서 집값 변곡점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어제 한미 종전선언 논의에 맞춰 발사한 SLBM은 사거리가 짧고 고도도 낮아 대남 타격에 특화된 미니 SLBM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신문은 북한이 사거리를 조정해 가까스로 대화를 위한 선을 지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공공병원 55곳 중 52곳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취약계층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불경기로 20대 파산은 1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내일부터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화단 청소, 택배 배달 같은 일을 시키면 과태료 1,0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